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t's power. 아는 것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속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남북한의 긴장관계, 과연 누구 책임이 가장 클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른바 보수라고 칭하는 세력들의 경우 연일 비판을 넘어 비난에 가까운 논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 박람키로 한 데에 대해 청와대가 너무 흥분해서 정신 못 차릴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김일성부터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져 온 현재의 북한 정권은 정말 나쁜 집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수많은 주민들을 희생시켰고 또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판을 넘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분단, 이건 과연 누구 책임이 클까요? 여러 주체들이 저마다 책임이 있겠지만 과거 냉전시대의 두 맹주였던 미국과 소련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 역시 이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들, 왜 미국과 러시아, 일본과 중국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특히 미국만 보면 혈맹, 한미동맹, 우리를 구해준 고마운 나라라고만 칭송하면서 왜 그렇게 북한의 북자만 나오면 이리도 용감해지십니까? 진짜 보수라면 북한에 대한 비난 못지 않게 분단의 책임이 가장 큰 집단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북한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진정한 보수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판과 비난, 그 위엔 반드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있어야겠죠. 그 대책에 대해선 각 진영마다 저마다의 철학과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걸 비교하고 투표로 선택하는 것이겠죠. 이토록 생산적이지 못한 지겨운 안보 논쟁, 이젠 그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생산적인 안보 논쟁을 보여주십시오. 오늘의 재석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권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권령골, 대전 형무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대전엔 갈 곳이 없다는 편견을 날려버리기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경수 작가와 임재근 팀장의 띠동갑내기 여행하기. 여행을 좋아해서 기자 생활을 정리하고 여행 작가의 길로 들어선 66년생 말띠 한경수 작가와 대전의 역사에 푹 빠져 살고 있는 평화통일운동본부 7, 8년생 말띠 임재근 교육연구팀장이 테마를 바꿔가며 대전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매주 금요일 우리 지역의 주요 소식을 모아 사회 흐름을 이해해봅니다. 주간 대충뉴스, 오늘도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평창올림픽 드디어 오늘 개막을 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엄청 빨리 왔어요. 예, 그러게요. 이거 언제 올까, 언제 시작할까 했었는데. 저는 기억에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평창 처음에 도전했다가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때 그리고 전주 그 무주 그쪽하고 이제 계약서를 썼었거든요. 강원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평창이 안 되면 다음번에 무주가 하겠다라는. 그 당시에 강원도지사 유진선 지사인가요? 김진선 지사하고 그다음에 전북도의 유종근 지사일 거예요. 두 분이 이렇게 교류했던 거. 그래서 무주에서 평창 응원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평창이 떨어지고 다시 평창이 도전을 하니까 이제 전라도에서 북도에서 난리가 났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들어와서 이제 유치를 하게 됐고 언제 오나 했더니 벌써 오늘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많이 좀 기대가 되죠. 네. 좀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또 세계 체육인들이 또 한반도에서 또 강원도에서 이렇게 기량을 펼친다니까 좀 가보고 싶기도 한데 입장권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강은성 기자는 취재 갔어요. 네. 아, 그래요? 네네. 부럽더라고요. 재밌겠다. 강은성 기자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동태가 돼갖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태가 돼갖고 오라겠습니다. 황태는 몇 번 더 얼굴 네. 풀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99년도에 강원도에서 동계아시안 게임 할 때 제가 그때 통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눈이 안 왔습니다. 춥지도 않고. 그래서 막 인공 눈을 뿌려도 녹고 막 이러고 또 개막식 전날인가요? 그 용평 시내 그쪽, 읍내 그쪽에다가 얼음 조각 이런 거를 해놨었어요. 근데 그게 반나절만에 다 녹아버려가지고. 이게 동계 아시안 게임 맞냐 막 이랬었는데 이번 평창올림픽은 굉장히 날씨도 많이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조금 날씨가 풀려서 이 정도 날씨만 돼도 좀 관람할 만하지 않을까. 근데 동계올림픽은 원래 좀 추워야 돼요. 네. 그래야. 진짜 추워야 되겠죠. 그게 맛이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오늘 재석거 브리핑에서도 평창올림픽 관련해가지고 북한이 참가한다는 것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특히 보수 야당 쪽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넘어서 비난에 가까운 공격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줬어요. 그래서 재석고는 물론 북한 정권의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고 그리고 북한은 비판을 넘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근데 우리 분단의 원래 책임이 가장 큰 미국이라든지 소련, 예전에 소련 지금 러시아겠죠.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지 않는 게 좀 어불성설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글쎄요, 6.25 전쟁을 일으킨 사실 북한의 큰 책임이 있긴 하겠지만 또 남북 분단의 체계, 어떤 분단된 상황을 어떤 협정으로 만들어 놓은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책임도 크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은 보수의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민족에게 이런 아픔을 남겨준 그런 플랫폼을 제공했던 그런 외세에 대한 비판을 세게 해야 되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마치 북한을 옹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뭐 종북이니 빨갱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맞지 않는 것 같고 좀 생산적인 안보 논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뭐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지만 반미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굴레였잖아요. 네. 한번 거기에 걸려들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단어가 반미였는데 다행히 지금은 그런 의미의 용어가 지금 사용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반미는요. 아직 저변에는 좀 아직 깔려 있다는 의미겠죠. 반미는요, 베트남 샌드위치를 반미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베트남에서 베트남 분들이 먹는 샌드위치 이름이 반미라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충뉴스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건가요? 예, 한남대학교 소식을 먼저 전해드려야겠는데요. 중돌보 소식인데요. 최근 한남대 출입구마다 외부인과 애완견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지판과 플랜카드가 곳곳에 붙었습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정문과 북문은 물론이고 중앙도서관과 기숙사 옆 쪽문에도 외부인과 애완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붉은색 표시가 내걸렸습니다. 저도 기사에서 사진을 좀 봤었는데 철조망 앞에 출입금지 표시가 마치 무슨 군사보호시설 뭐 이런 거 연상되는 것 같더라고요. 외부인이라면 대학교가 있는 오정동 그 인근 주민들도 출입금지 대상이겠네요. 그리고 애완견 데리고 교내에 들어가다가 제지당한 사례들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출입금지 그 표시대로라면 이곳 학생과 교직원 등을 제외하면 모두가 외부인이 됩니다. 교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물론 오정동 주민들도 걷거나 차량을 이용해서 학교를 통과하는 것도 안 되고요. 또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경비원에게 제재를 당해 교내 지름길을 놔두고 담장 밖 먼 길을 돌아서 갔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 학교가 정부에서 예산 지원 많이 받고 있고 그럼 공공재인데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게 좀 화가 납니다. 네, 그 외부인 출입금지 이유가 또 더 화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각종 그 학교 안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교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외부인들을 그렇다고 하면 다 잠재적인 그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그쪽에 오정동 주민이라면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화날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집 옆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하러 갈 수도 있고 네. 오가며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내가 여기 들어가면 외국 어떤 범죄 대상이 되는 건가? 뭐 생긴 거는 그렇게 생기긴 했어요, 임병환 기자님은. 네? 생긴 거는 그렇게 생기긴 했어요. 제가 어딜 봐서 저 범죄했으니까. 어딜 봐서? 얼굴을 봐서. 근데 이게 무슨 예전에 영화 그 탐 크루즈 나왔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거 있었잖아요. 뭐 범죄를 예측해갖고 미리 이렇게 체포한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진짜 화가 나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 외부인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라는 그런 시각도 문제고 학교는 분명히 외부인들이 낸 세금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화가 납니다. 네. 한남대학교가 뭐 지금 그 비정규직 노조 관련해가지고도 그 전 총장이 만든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전국의 명문 사학위를 뭐 도약하겠다고 얘기한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기사에서 좀 있는 내용이지만 요즘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총장이 좀 너무 폐쇄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도 좀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뭐 이제 비전을 내세워가지고 전국적인 뭐 탑 랭크에 들어가는 목표를 갖겠다 이런 구호들 많이 외치잖아요. 네. 근데 뭐 구호뿐인 것 같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좀 실질적인 그런 발전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의 기사인데요. 오, 강은선.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의혹 파문 이후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전에서는 이를 스스로 밝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보도입니다. 일단은 대전이 좀 다른 도시들 지역에 비해서 약간은 좀 늦다. 폐쇄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간혹 하는 분들이 있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제 대전에서 성폭력 진정 건수가 많지 않다는 건데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대전 지역 내 최근 3년간 성폭력 진정 건수는 2015년 1건, 2016년에는 5건, 그리고 지난해엔 7건 등 3년간 13건이었습니다.
또 대전경찰청에 신고된 직장 내 성희롱 건수 역시 지난 3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답니다. 또 대전시청 내 성희롱 신고도 2015년과 2016년에는 한 건도 없다가 작년에 한 건이 접수된 게 전부입니다. 수치로만 보면 대전은 무슨 성폭력 청정 지역이네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지금 저희가 접하는 이런 뉴스들이 다들 다 먼 나라 얘기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성폭력이 없어서 적은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희롱 실태 분석 연구에서도 조사에 응한 피해 경험 여성 중 54%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성희롱을 내버려 두었다고 대답했다 합니다. 아니 대전 서구 의회에 그 의원인가요? 그분 뭐 노래방에서 여성분이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뭐 징계를 하네 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통계에 안 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아마 네. 피해자가 신고가 직접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라 아마 통계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말씀처럼 이렇게 어떤 자기가 어떤 회식 중에나 아니면 업무 중에 어떤 성희롱의 어떤 느낌을 받았어도 이거를 말 그대로 또 다른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공개적으로 말을 못한다는 얘기겠죠. 저도 성 폭행?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강간 이런 건 아니고요. 당한 사례가 꽤 있어요. 임병환 기자님 없으세요? 혹시? 저는 살면서. 중학교 때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좀 그런 식의 그러니까. 통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일로 와봐 고추 한번 만져보자 이런 거. 예. 방송 중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때요? 뭐 있었던 일인데 뭐 빨리 연그렀는 이런 얘기 하셨던 선생님들 되게 많았잖아요, 사실. 예. 여학생들한테 뭐 이게 가슴 만져보자, 뭐 아가씨 다 됐네, 뭐 이런 얘기. 그런 건들 되게 많았는데 우리도 미투 한번 할까요, 임병환 기자님? 나도 당했다. 응. 저 여러 번 당했어요. 당한 적 있죠? 저요? 응. 저는 그 정도에서 사회생활하면서의 네. 뭐 피해는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혹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 그런 게 오히려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조심한다거나 네. 그나마 좀 술 먹을 때 그냥 잠드는 게 제 습관이라 그게 좀 천만다행이지. 그러다가 잠꼬대로 또 원래 본성 나오면 어떡해요. 주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 성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그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사적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느 일방의 쾌락이나 이런 걸 때문에 돼서는 안 된다는 거. 특히 위력을 이용하거나 그쵸? 내가 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을 농락하는 내 쾌감의 수단으로 쓰는 그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13 지방선거가 가까우면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직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비용이 논란이라는 보도인데요. 대전 MBC가 보도했습니다. 대전 MBC 좀 반가운데요. 오랜만에 등장하네요. 6.13 지방선거 때 충남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양승조 의원이 2년 전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 이를 중도에 사퇴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재보궐선거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겠다는 서약서가 최근에 공개된 논란입니다. 시민단체와 맺은 서약인데요. 이번에 양승조 의원이 중도 사퇴하면 서약서 내용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이게 관심 사안입니다. 아마 지키려고 하겠죠. 이래 서약서까지 있다고 하는데, 네. 막대한 비용일 텐데. 네. 또 복기왕 아산시장도 최근에 사퇴하면서 아산시장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졌고요. 대전에서도 이미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곧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져 보궐선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정용기 의원과 이장우 의원이 자천, 타천 추천되고 있어 이 역시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 구역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14년 박성효 대덕구 의원이 대전시장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을 때 보궐선거 비용이 8억 7천만 원 소요됐다고 합니다. 대전 그 유성을의 이상민 의원도 만약에 대전시장 출마를 하게 되면 의원직 사퇴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거기도 보궐선거가 치러지겠네요. 근데 당내 경선에서 좀 정리가 되면은 말 그대로 허태정 유성구청장이나 이상민 의원 뭐 둘 중에 한 분이나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저는 이 중도 사퇴하고 다른 거 출마하는 거라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을까 법으로. 뽑아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막 목숨 걸고 뽑아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니 이게 몇 년 만에 1, 2년 만에 마음이 변해서 더 큰 거를 도전합니다. 에이 뭐 선거가 자신들의 도전을 위한 장입니까? 근데 글쎄요
글쎄요, 그냥 어떤 정치적인 행위, 정치적인 결정, 어떤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이런 이유로 금지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뭐 어떤 뭐랄까 어떤 직장에 근무했을 때는 투표 행위 금지, 뭐 이런 것도 이어질 수 있을 아니 것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아 의지로 출마를 해갖고 당선해서 그 직을 얻은 거잖아요. 공직이잖아요. 그러면 범죄 뭐 이런 걸 인해서 잘려나가지 않는 이상은 다른 선거 아니 뭐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중도에 사퇴하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건 아예 금지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돈 생각해 보세요. 뭐 지역에서 뭐 무상급식 이런 예산이 없다 뭐 한다 뭐 예산이 없어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뭐 박성효 그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이 보궐선거 비용만 8억 7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거의 10억 가까운 돈인데 그게 뭐 애들 장난입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람만 바꾸는 과정이었는데 8억 7천만 원. 작은 돈이 아니고 또 보궐선거 지역이 지금 대전 충남에서 뭐 한 손가락으로 부족할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이제 시민들의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차라리 그 보궐선거 그 선거에 출마하고 싶으면은 그 전 선거에 안 나갔어야죠. 그 전 선거에 나갔다가 사퇴하고 다시 나간다는 얘기는 뭔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은 상태에서 가겠다 이런 계산도 깔려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박성희 의원 건도 좀 당황스러웠죠.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아직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유권자 국민들에 대한 눈높이보다는 이 선거나 공직이 자신들이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의 도구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 같이 보여서 정말 마음이 화납니다. 이번 시간에 잊혀졌던 옛 뉴스를 다시 꺼내 오늘의 시각으로 이야기해보는 코너죠. 네, 임병환 기자의 해묵은 취재수첩. 오늘은 어떤 과거 뉴스를 소환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사건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가장 취재를 어렵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찰과 소방서를 주축으로 사건 분야를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온갖 사건 사고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주제 중 하나입니다. 네. 그 참혹하기도 하거니와 취재 대상이 곧 가족들인데 사건으로 인해 이분들이 받은 스트레스가 상상을 넘어섭니다. 그럼에도 마냥 눈을 감고 있을 수만도 없는 게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부당한 무엇인가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그 슬픈 분들한테 가서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이런 거 질문하기가 사실 그 우매한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말이 안 나오죠. 네. 제가 예전에 경찰서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동부 경찰서였어요. 그 아는 분이 강력히 형사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차 한잔 마시러 갔다가 자살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유족들이 경찰서 조사를 옆에서 받으시는 걸 잠깐 봤었거든요. 유품들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이게 이제 그 경찰관이 이제 신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취조 뭐라고 해야 돼? 조사를 하는데. 그렇죠. 예, 좀 보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임병환 기자님 해묵은 취재수첩에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주제를 갖고 오시니까 제가 이거 참 그렇습니다. 우리 웃어야 되는데 웃을 수 없는 주제들을 갖고 오셔가지고 죄송해요. 네, 그래도 우리가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렵지만은 이런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임 기자님이 사건 부서에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건을 접한 거는 처음 접하실 때는 언제였었나요?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반성문을 한번 쓰고 싶어서 이번 주제를 정한 거기시기도 한데요.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2008년도 7월에 첫 기사가 있더라고요. 부부싸움에 격분한 80대 자살이라는 제목인데 극단적 선택을 부부싸움으로 단정 지었고요. 기사를 보면 부부싸움이나 밧줄 등의 단어가 나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권고하는 자살보도 준칙을 사실은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또 같은 해 8월에도 2건의 자살보도가 있더라고요. 이때도 보니 추정되는 원인과 수단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담았던 게 있습니다. 기사가 좀 약간 자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살하신 분이 부부싸움도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너무 단정지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저는 기자들이 이런 사건 사고 정보를 이제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 제일 궁금해요. 이제 뭐 누가 돌아가셨다, 어디서 사고가 났다 이런 거는 누가 알려주는 건가요? 제가 사례를 든 사건 보도들이 10년 전 기사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문서가 전산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터라 경찰서 강력계 같은데 새벽에 가면 당직일지가 있었어요. 네. 기자들이 한 새벽 6시쯤 경찰서를 도는데 밤새 사건을 기록한 당직일지 같은 걸 살짝 들춰보거나 그랬죠. 그거 불법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불법의 법률적으로 저는 따져보진 않았지만 기자들이 알 권리 아니 시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의 취재 행위죠. 그럼 일반 시민들도 그거 알 권리를 들춰다볼 수 있나요? 아니, 무서워서 못 가겠죠. 네, 저희도 물론 그 형사분들이 경찰이 이렇게 내주진 않아요. 네, 내주진 않고 그냥 형사 강력히 분위기 네. 감사에도 혹시 어떤 사건이 있었으면 형사들이 굉장히 녹초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러지 않은지 뭐 이런 거 좀 파악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네, 뭐 기자분들 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네. 그 범법행위 아닌가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죠. 또 말씀드렸잖아요. 알 권리 차원의 취재이라고. 예, 그래요. 예. 네, 그래도 말씀처럼 이제 새벽에 경찰서를 이제 도는데 기다거리가 하나도 없으면 일을 안 하게 돼버리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한때 있었습니다. 네. 물론 중요한 사건 사고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러한 극단적 선택의 사건도 취재 범위에는 있었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당직일지 같은 거 보는 게 경찰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썩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 제 생각에는 언론사가 이런 취재를 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시민들의 제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봤고요. 임 기자님이 보내신 기사 리스트 보니까 그래도 2009년부터는 자살 예방에 필요한 정책적 부분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쭉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자살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이제 상당히 오래돼 보이지만 사실은 극단적 선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한 거는 6년여밖에 안 됐습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법률이 2012년 3월에 시행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오로지 개인이 문제로 치부되거나 유가족들을 알리지 않으려고 제대로 된 통계도 없었죠. 중앙자살예방센터도 법 제정으로 창설이 됐고 지금 대전이나 충남의 광역시도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역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살하면은 그냥 개인적 문제 뭐 그리고 창피한 거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추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앞서 언론이 자살 사건을 다룰 때 지켜야 될 보도 준칙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제목에 자살이란 단어를 넣거나 아니면 사실관계가 좀 확정되기 전까지 이렇게 단정 짓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실제 보도에서 이렇게 잘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기사를 쓰다 보면 이게 보도준칙을 지킨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자살보도 권고 기준에서도 기본적으로 자살보도를 최소화하고 그 자살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기사에 알려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보도준칙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 기억에 2015년 봄이었거든요. 당시 이제 제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저 역시 뭐 이 사건을 온라인 기사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한 건물에서 두 여학생이 떨어져 숨진 것이죠. 온라인에서는 관련 기사가 쭉쭉 올라오고 안타까움 때문에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던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건 출입 기자들은 이제 압박을 느끼죠.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안을 그리고 또 중요할 수 있는 사건을 애써 무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저 역시도 취재를 해서 5줄짜리 짧은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한번 제가 그때 기사 한번 찾아봤더니 일부 인터넷 매체는 사건 장소나 사진을 3장이나 내걸고 기사에 피범벅 아니면 충격 등의 단어를 쓰면서 장문의 기사를 내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건대 이 매체의 기자는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거나 관련 교육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극단적 선택도 주변에 전염효과가 있다는 게 연구 결과도 나와 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건들의 진실 뒤에 이제 그 자살 뒤에 숨겨진 그런 이유들도 또 밝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작년에 우리 대전에서 그 중학생의 극단적 선택 그 사건의 이제 이면에는 성범죄 관련 일도 있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듯이 말이죠. 네. 그 작년 8월이었죠. 중학생이 건물에서 떨어져 치료 중 숨졌는데 알고 보니 2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경찰에 했었고 피해 동영상을 편집한 동급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 이를 학교에 알렸는데도 학교나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피해 학생을 격리시키지 않고 미온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이러한 극단적 선택을 마주하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송영훈이라는 기자가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의 동의를 구해서 사연을 취재한 결과 자살 사건 뒤에 숨겨져 있던 이런 피해가 세상에 드러난 사례였죠.
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우리 민심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뉴스 댓글. 이번 주 뉴스는 2018년 2월 8일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비공감 59% 대 공감 36%라는 리얼미터 조사를 가지고 나온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이나 지역에서 비공감이 많다. 그런데 60대 이상 보수 야당 지지층에서는 공감이 우세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딸려 있어요. 일단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에 대해서 우리 임병환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예상을 못했어요. 네, 1심에서의 내용이 그대로 좀 유지될 거로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재벌 법칙이었잖아요. 재벌 법칙. 근데 역시 어떤 여론, 네, 여론의 영향도 좀 없지 않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1심 때는 어떤 이러한 분노 아니면은 문제의식이 강하게 팽배해 있었다면은 지금 시간이 좀 흐르면서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조금 낮아지면서 법원에서도 이런 결과가 내놓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삼성이 지난번 이제 이재용 부회장 이제 그 구속이 되고요. 이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다음에 언론사들에 대한 광고를 4분의 1 수준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에 관련해 갖고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에 있어서 대부분이 긍정적 논조로 쓰는 데가 되게 많았습니다. 뭐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되고 뭐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았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좀 개탄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반응을 좀 볼게요. 우선은 네이버 아이디 UNFO 땡땡땡땡님은요. 정말 이 나라가 웃긴 게 가장 빈곤하고 가장 고생한 세대가 대통령은 왕이라고 생각하고 대기업은 귀족으로 모신다는 거 참 이해 불가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POMO 땡땡땡땡님은요. 대법원에선 정의가 살아있기를 빈다라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게 다시 바뀔 수 있을까 싶어요. 네. 아이디 DKSQ 땡땡땡땡님은요. 올림픽이 점점 다가올수록 북한 파리 안보 파리하는 것들은 역풍 쳐맞을 것임. 올림픽에서 무슨 기사예요? 런던 기사는 거의 안 보이고 런던 기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북한 관련 기사로 도배질하는 지금 이 상황이 정상으로 보이냐 뭐 이런 댓글을 주셨고요. 아이디 ONER 땡땡땡땡님은 36%가 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감한다니까 36% 나왔으니까. 그리고 아이디 YKIM 땡땡땡땡님 적폐청산 적극 지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RLAA 땡땡땡땡님이요. 정말 우리나라 법치는 죽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나라 법치다. 전 세계 언론들이 경악하더라. 참 부끄럽다. 쯔쯔쯔쯔. 한심한 법조인들. 쯔쯔쯔쯔. 대한민국 법조인이라고 말하지 마. 개망신이다. 쯔쯔쯔쯔. 평생 그래 부끄럽게 재벌하고 살아라. 훗날의 역사책이 고이고이 남아서 후손들이 욕먹을 거니까 똥들아. 뭐 이런. 근데 PD님 읽어주신 내용에서는 다들 2심 판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대부분 그래요. 제가 편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요? 예, 아이디 KJY0 땡땡땡땡님은요. 돈이면 나라도 처먹을 것들. 한국당 78.9% 대 17.5%와 바른정당 55.9%, 33.2%. 이거 그러니까 그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재용 이번 그 판결에 대한 공감 비공감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니 노예 조속이지 이러니 선진국이 못 되는 거란다. 근데 조사의 신빙성은 있냐? 삼성 다니는 종들에게만 조사한 것 같다라는 좀 되게 센 비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댓글 부대가 처음 붙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건 저 밑에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댓글들이 많으니까. 제가 한 3페이지 정도를 검색한 거거든요. 댓글 계속 내려보기로. 제가 요즘에 어른들 되게 최근에 언론인 선배를 한번 저녁에 뵀었는데 네. 그분이 지금 한 80세 정도 되셨는데요. 그분도 어떻게 보면 어떤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적폐 청산 어떤 이러한 것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용서를 하고 가야 된다. 용서.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선배의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이어서. 용서는 일단은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죠. 그래야 용서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난 잘못 없다고 하는데 무슨 용서를 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선배님 말씀은 날씨도 요즘에 이렇게 험하잖아요. 네. 이렇게 험한 것도 국가가 정부 나라가 이렇게 칼바람이 부니까. 아이고. 이런다. 뭐 이렇게 참나.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시던데. 근데 말씀처럼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서는 좀
뭐랄까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모르는 분이지만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그냥 예, 우리 지역사에 계신 분일 테니까 그렇죠. 부끄럽네요. 네, 아이디 SSHH 땡땡땡땡님은요. 박사모 이 인간들은 이재용 석방되니까 좋아하더라. 크크 쪼다들. 이재용이 박근혜가 겁박해서 돈을 뺏겼다고 했는데 이거 진짜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번 이재용 2심 판결 내용은 이재용은 피해자고 박근혜가 죄를 온팡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그럼 친박들은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법원 앞에 가서 시위해야 돼요. 박근혜한테 독박 쓰라고 판결한 건데 친박들이 막 환영한대요. 그게 말이 돼요? 자, 답답하네. 네. 그리고 아이디 KUJ 땡땡땡땡님은요. 고법 정영식 판사는 그만 퇴임하시고 삼성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게 나을 듯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법원 출신들의 삼성 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요즘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그 명단이 돌고 있는데요. 이 진짜 우리 전에도 왜 SK 그 최철원 그 야구방망이 맥값 사건 담당했던 검사가 SK 나중에 상무로 가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참 문제 많아요. 네,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법부까지 이렇게 흔들려면은 사실 법치주의가 진짜 말 그대로 서기가 어려운데. 기자님 지금 사법부 얘기하셨으니까 아이디 SOAP 땡땡땡땡님요. 판사 넘새끼 사법 정의를 지 새끼들을 위해 엿바꿔 먹은 거 열받는다. 아이디 MAD 땡땡땡땡님요.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기에 법이고 평등인가? 어떤 놈은 몇만 원 훔쳐도 감옥에 있는데 판사 자질에도 문제 있고 함량 미달 또는 유통기간 지난 썩은 통조림 같다. 어딘들이 다 세세요. 네. 이게 저는 진짜 조금 법원에 대한 비난은 조금 조심스럽네요. 잡혀갈까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법원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법원도 결국은 인간들로 구성된 집단이잖아요. 판사님들도 결국은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심제가 있으니까 한번 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거나. 네, 그래요. 마지막 그 댓글이 하나 있는데 이건 제가 안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너무 정치적인 입장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 뭐 다른 판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영장 전담 판사들 비판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가 있는데 이 정도로 안 좋습니다. 네, 여론이. 네, 그 우리나라 사법부 개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임방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금요일은 설날입니다. 설 연휴죠. 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요.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설날 지난 그 다음 주 시즌 4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띠동갑내기 여행하기 시즌 3, 네, 대전과 미래세대편 제3부를 만나실 수 있는 날이네요. 우주 최강 중2 남학생들과의 불편한 여정, 내일 IM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